공식 발표. 사거리 4000km 천궁의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버전 등장. 사드. 잊어버려. 미국은 놀랐다. 중국이 떨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나그룹에 돌아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기술 이전을 위한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는 누리호4에서 5호 제작을 총괄하며 향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졌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결정한 체계종합기업은 2027년까지 6,873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주도한다. 항공우주국이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을 이전해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팰컨 9 로켓을 개발한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누리호 기술로 한국형 스페이스X를 만들어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인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지난 6월 첫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한 3단 발사체다. 항우연 주도로 2010년 3월부터 1조 9,572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했다. 누리호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 인공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에 최종 심사에 오른 업체는 방산항공우주산업의 쌍두마차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 총제작을 맡아 터보펌프 같은 핵심 구성품을 개발했다. 누리호의 산화제 연료 펌프, 페어링, 추력기 시스템도 제작했다. 영국의 의성 인터넷 업체인 원웹에 투자해 이사회에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 최근 우주산업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KAI는 약 300여 민간기업이 참여한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부품 조립 총괄, 체계 총조립을 맡았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도 개발한 바 있다. 두 업체는 지난 7월 시작된 공모에 참여, 지난달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기술능력 평가를 받았다. 발사체를 전공한 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두 회사와 일한 경험이 있어 항우연 측에서 4명이 기술 심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 계획, 산업화 지원, 발전 전략 등도 평가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점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입찰 가격 평가이다.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 점순에 의해 협상 순서가 결정됐다. 발사체를 전공한 한 교수는 기술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항우연과 호흡을 잘 맞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나 싶다. 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한화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번 더 발사한다. 먼저 다음 달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참여한다. 3호기는 이미 1, 2, 3단별 제작이 완료돼 총조립을 진행한다. 이후 2024년과 2026년,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4호기와 5호기, 6호기는 기체 제작부터 총조립까지 모두 맡는다. 허완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화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대표적인 한국 우주기업으로 성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기업의 투자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는 앞으로 새로운 발사체 개발과 제작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 발사가 가능한 누리호 후속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에만 위성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고도화 사업 업체가 누리호 후속 발사체 개발에 자동 참여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누리호 기술을 가진 업체가 다음 발사체 개발에서 유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허완일 교수는 2조 원 가까이 투자될 누리호 후속 발사체 개발도 기업이 항우연과 처음부터 공동 개발해야 하는 만큼 누리호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2. 우주 지각생 한국. 대통령이 직접 우주 개발 이끌어야 날씨나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1.5T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순국산
로켓 누리호가 오는 21일 발사될 예정이다. 단군 역사 이래 최초다. 누리호는 총 길이 47.2m로 아래 1단은 7호T급 엔진 4개로 구성되어 있고 2단은 7호T 1기, 마지막 3단은 7T 1기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 엔진을 개발해 로켓 발사에 성공한 나라로 기록된다. 내년 5월에 2호기가 발사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 4번이 연속 발사에 성공해야 누리호는 기술적 문제 없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안정된 로켓으로 인정받게 되어갈 길이 아직 멀다. 성공하면 춤을 추며 축하할 일이지만 설사 실패한다 해도 누리호 로켓 발사는 결함을 고쳐가며 계속적인 발사를 하여 안정된 로켓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주 강국인 중국도 장정 로켓이 발사에 실패하여 마을을 덮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가며 오늘날 100% 가까운 발사 성공률을 자랑하는 기관 로켓이 되었다. 일본도 4차례나 연속 실패한 경험을 디딤돌 삼아 세계도 놀라만한 액체 수소를 쓰는 H2A라는 기관 로켓을 완성했고 지금은 차세대 로켓인 H3를 개발하고 있다. 주변국들보다 우주 개발이 뒤늦은 한국은 누리호 로켓에 1호기가 발사되는 시점이지만 누리호보다 규모가 더 큰 로켓을 개발하는 이른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 고도화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1.5T 인공위성의 약 2배인 2.8T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덩치가 큰 로켓을 개발해야 대형 위성뿐만 아니라 소형 위성들도 한꺼번에 여러 개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고도화 사업이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우주 개발의 속도가 더욱더 늦어지게 되었다. 사업 계획이 도전적이지 못해 예타를 통과 못했다는 게 과기정 통부의 주장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누리호 이후에 로켓 개발이 가능하게 해줘야 진정한 우주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주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이다. 고체연료 로켓은 연료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로켓과는 달리 고체연료와 산화제가 이미 들어가 있다. 필요할 때 단추만 누르면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ICBM, 대륙간탄도탄 기술과 연계되므로 한국은 지금까지 한 미 미사일 지침의 구속을 받아왔다. 사정거리도 8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제한이 42년 만에 풀려 2000에서 3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 내륙의 핵심 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론 사정거리 5000km의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져 상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됐다. 미국은 애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중국이 한국을 짓밟는 것을 보고 그간 한국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미사일 지침 해제를 받아들였다.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는 우주 개발은 국제정치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과의 국제정치 역학 구도가 달라지면서 50년 가까이 묶여있던 고체연료 로켓, 즉 미사일을 개발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일본은 이미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을 보유하고 있다. 1.2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지난번 발사 때는 노트북 2대로 발사. 전 과정을 통제했다니 액체연료 로켓보다는 활용이 더욱 간단하다. 고체연료 로켓은 군사적으로 유용할 뿐만이 아니고 평화적 목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은 H-2B 액체 로켓에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 4개를 붙여 무려 16T에 달하는 의성도 쏘아올릴 수 있다. 한국도 누리호 이후 로켓 고도화 사업이 성공하면 액체연료 로켓 둘레에 고체연료 로켓을 4개 정도 붙여 여러 개의 의성도 한꺼번에 쏘아 올릴 수 있고 대형 위성도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는 내년 8월 달 궤도선을 미국의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달 100km 상공을 약 1년 동안 돌면서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미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 이어 10번째 국가로 참여하게 됐다. 우주 개발의 내용과 규모가 활발해질수록 한국도 우주협력의 대상국이 될 만큼 우주 실력을 한층 더 높이 쌓아가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구 관측에서부터 달기지 건설, 화성, 금성, 소행성 탐사 등 우주 개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공위성 보유도 3T 정도의 기상위성 등 대형위성과 500kg대의 소형위성을 혼합해 사용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반도체 기술과 광학렌즈 기술의 발달로 500kg대의 소형 위성도 과거 대형 위성이 역할을 담당했던 지구 관측의 해상도와 거의 비슷하게 높아져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보다 많은 소형 위성을 보유하면 지구의 특정 지점, 특히 북한을 들여다보는데 유리하다. 저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은 고도 36,000km 정지궤도에 떠있는 위성과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지구를 돌 수밖에 없다. 그만큼 상시 관측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개의 소형 위성을 연결해 관측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세밀한 관측을 할 수 있다. 10기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일본과 우주 정보를 협력하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동선도 더욱더 세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맺은 것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간 정보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지소미아를 통해 더 세밀한 첩보위성 정보, 통신감청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 국익에도 이득이 된다. 한국이 개발할 예정인 KPS,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 도 기지국을 인도와 호주에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 우주의 국제정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